로마는 두 집정관이 하루씩 교대로 총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날 로마군의 총지휘는 신중한 아이밀리우스가 아닌 성격이 급한 바로 비렌티우스가 맡게 되었죠. 기원전 216년 8월 2일 드디어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로마군 두 진영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 전체가 포진한 것을 본 하니발은 강을 건너 로마군 정면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의 진영이 가로로 일직선 모양인데 반하여 하니발의 군대 진영은 특이하게도 중앙부가 불룩 튀어나온 초승달 모양 또는 활 모양의 진영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에 배치한 보병대의 진영이 가로로 길지 않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띈 것은 로마군 총사령관 바로의 전략이 로마군 주력이라는 중무장 보병을 이용하여 적진 중앙 돌파를 노리고자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토강과 칸나이 마을에 배후를 에워싸는 언덕자락, 즉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진 비교적 좁은 지역이 오히려 전쟁터로 선택되게 되었죠. 이런 지형 때문에 나중에 로마군의 우익을 맡은 2,400명의 기병은 오판토강과 보병대 사이의 좁은 지역에서 3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불리함에 처하게 되죠. 아군 배후에 있는 작은 진영에 1만 명의 병력을 대기시켜서 기병이 잘 견디고 보병이 중앙 돌파에 성공했을 때 바로 총사령관은 이 1만 명을 투입해서 단숨에 전투를 승리로 결정짓고자 했죠. 하지만 적의 후방이 뚫려서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는 트레비아 전투대와는 전혀 다른 진영이었던 하니발은 결코 그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양국 전곡대로 하니발 군대의 좌익은 로마군의 우익, 중앙은 로마군 중앙의 경무장 보병과 갈리아 용병이 마주섰고 우익은 로마군의 좌익과 마주서게 되었죠. 처음 접촉한 것은 활 모양의 진영을 이루고 있는 하니발의 갈리아 용병과 로마군의 선두 경무장 보병이었습니다. 양군의 격돌에서 처음에는 로마군의 우세가 돋보입니다. 이것을 보라 바로 사령관은 보병대의 지휘를 맡은 세르빌리우스에게 경무장 보병 뒤에 있는 주력 중무장 보병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합니다. 로마 보병 전체가 육박해오자 갈리아 용병으로 구성된 하니발의 전후 부대들은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죠. 로마 보병대가 중앙 돌파에 되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던 그 진영, 하니발의 활 모양 진영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리아 병사들은 후퇴하면서도 여전히 잘 견디고 있었고 보병전에 이어 전쟁의 판을 바꾼 시발점, 바로 좌우 양쪽 기병들의 전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기서 3배 가까운 병력을 가진 하니발 군대의 좌익이 로마 집정관 아이밀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기병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세하게 로마 기병을 강변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집정관 바로가 이끄는 동맹국 기병으로 구성된 좌익, 화면에서 보는 우측 부분의 누미디아 기병과 수적으로는 비슷했기 때문에 제법 선정합니다. 얼마 동안은 한 걸음도 물러지지 않고 서로 마주섭니다. 그동안 로마 보병의 맹공을 받은 하니발의 갈리아 용병들은 침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기세가 오는 로마군 보병들은 계속 중앙으로 밀려들면서 후퇴하는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계속 후퇴만 하던 갈리아 용병들이 방어를 그만두고 좌우로 나누어서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고 전지만 하던 로마군 중무장 보병 앞에 바로 하니발 중무장 보병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니발 군대의 중무장 보병은 2만이지만 7만이나 되는 로마군 중무장 보병의 맹공을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중무장 보병끼리의 격돌은 이제 분명히 로마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병끼리의 전투는 하니발이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집정관 아이밀리우스가 이끄는 2,400명의 기병은 등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6,000명에 이르는 적군 기병에 포위되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죠. 강으로 도망쳤지만 쫓아온 적을 뿌리치고 건너편 강으로 무사히 달아난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지휘하는 동맹국 기병대 4,800명도 초기에는 선전했지만 결국 승마술이 워낙 뛰어난 누미디아 기병에게는 결국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중앙에서는 드디어 하니발의 전술이 효과를 내는데 하니발의 정예부대가 계속 밀리면서도 로마군 중무장 보병의 맹공을 견디고 있는 동안 전선을 이탈한 것처럼 보였던 최초에 마주섰던 갈리아 병사들이 경무장 보병들이 되돌아와서 기병이 격퇴당해서 좌우가 비어버린 그 로마 보병대의 양옆으로 다가온 것이죠. 바로 그 뒤를 이어 로마군의 우익을 격퇴한 하니발의 좌익 기병도 로마 보병대의 배후로 들어섭니다. 하니발이 생각한 포위 작전은 집정관 바로가 이끄는 로마군 기병을 멀리 쫓아버린 누미디아 기병이 전쟁터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로마군의 핵심은 신임명들이었기에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항복할 병사들이 아니었죠. 하니발의 로마군 포위 작전은 곧 섬멸작전, 일종의 도륙이 벌어집니다. 중무장 보병대 지휘자인 전직 집정관 세르빌리우스와 기병을 지휘했던 아이밀리우스, 독재관 파비우스와 부관 미누티우스는 물론 기병이나 중무장 보병으로 참전한 원로원 인력 80명도 이곳에서 전사합니다.
포로가 된 것은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못해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1만 명의 병사들 뿐이었죠. 집정한 바로는 기병 50기만 이끌고 로마 식민지 베누시아로 도망했고 보병 4,000과 기병 200명은 칸나이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카사노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3차 포니 전쟁에서 하니발을 물리치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장군으로 유명한 19세의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있었는데 트레비아 전투가 끝난 뒤 에스파냐로 파견된 아버지가 아이밀리스에게 아들을 맡겼기 때문에 젊은 스키피오가 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스키피오는 하니발의 그 뛰어난 전술들을 벌써 3번째나 목격한 상태였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니발의 천재적 전략을 응용 계승한 하니발의 후계자가 카르타고 장군이 아닌 오히려 적군이었던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였다는 것이 하나의 위안이면 위안이었겠죠.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쪽 희생자는 무려 7만 명, 승리한 하니발의 전사자는 불과 5,500명, 그 가운데 3분의 2는 갈리아 용병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승전이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역사 전체, 로마 전체 역사를 조망해 보아도 로마가 이런 참패를 맛본 것은 이 칸나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참혹한 패배였는지 후에 로마군 전사자들에게 빼앗을 가치가 있는 물건만 빼앗아 갔는데도 이튿날 하루를 꼬박 수리했다고 하죠. 하니발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카르타고 본국에 보낸 동생 마고는 죽은 로마 병사들의 손가락에서 빼낸 금반지를 본국 요인들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고 하니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전투의 참패로 로마는 바로 풍전 등화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왜 이 기세를 몰아 왜 로마로 진격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칸나이 전투 후에도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3년 동안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로마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죠. 오늘은 로마 역사상 로마에게 가장 치욕적인 참패를 맞게 했던 전투, 하니발의 천재적인 전략을 교본으로 삼게 한 그 칸나이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